어서옵서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 토박이이신데요. 해녀와 어부의 딸로 태어나 행복했던 일화가 많은데, 오늘은 저에게 비극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재밌고 시원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직장도 제주도에 있는 한 중견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제주도에서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과 서울에 한번 놀러 간 것 외에는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었답니다. 해외여행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부모님을 모시고 갈 계획이었고요. 저희 아빠는 남의 배를 타고 일하는 어부셨는데 월급쟁이라 크게 돈을 벌지 못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일하지 못했고 일당도 많지 않았죠. 엄마는 외할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해녀로 일하셨어요. 해녀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어서 보통보다 못한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벌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결혼하면서 무시당했던 순간이 있어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7살 때 제주도에 여행 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랑에 빠져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사랑해준 그이와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이직하려고 했는데 그이에게 맞는 회사가 없어 제가 서울로 이직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로 했죠. 서울에 몇 번 나갈 때마다 시댁 식구인 예비 시부모님을 식당에서 뵀는데 두 분 다 좋으신 분들로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 예뻐하시며 아가라고 불러주셨고 시어머니는 조금 까칠하긴 하셨지만 결혼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혼수 마련할 형편이 안 되기도 했고 제가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빈손으로 시집을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럴 거면 아예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답니다. 1년만 같이 살면 집뿐만 아니라 혼수까지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하고 시집살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대저택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시어머니가 스스로 알려주시더군요. 원래 우리 집안은 지질이 못 사는 집안이었어. 내 남편은 비만 오면 집에서 자빠져 자는 노가다꾼이었지. 그런데 내가 재테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이런 부자가 된 거야. 새애기 너도 나처럼 되고 싶거든. 나한테 잘 배우도록 해. 네, 어머님. 재테크로 이런 집을 마련하셨다니 대단하세요. 돈을 벌려면 머리가 좋아야지. 네 친정 부모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처럼 될 수가 없다. 명심하도록 해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 불쾌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위로하듯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 집사람이 좀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진심은 아니니까. 아,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말을 주고받고 있네. 당신은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내 흉을 봐? 뭐? 생각 없이 떠드는 년이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언제 생각 없이 떠드는 년이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것뿐이야. 당신이 평소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일러준 거라고. 당신이 방금 사돈뿐만 아니라 나더러 노가다꾼이라며 흉을 봤잖아.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 당신 진짜 웃긴다. 노가다꾼으로 살아온 게 쪽팔리긴 한가 보지? 그럼 젊었을 때 공부를 좀 해서 일다운 일을 하지 그랬냐?
시아버지는 기분 나빠할 저를 걱정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괜히 욕만 바가지로 먹고 말았답니다. 시집살이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시댁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본에다 식구들에게 명령조로 말하면서 왕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까칠한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괴팍한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다니며 시집살이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는 압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저기야, 너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중소기업 다녀서 언제 돈을 벌려고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 배우고 남편 내조나 해라. 나한테 살림 배우고 돈 버는 방법도 배워서 분가하면 좋지 않겠어? 어머님, 그건 좀... 제가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지금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내가 이래라 하면 이래야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하는 거야. 네가 내년에 분가할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잔말 말고 회사 때려치워라. 그런데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시어머니한테 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꺾여버리면 평생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거고요. 분가는 어머님이 시켜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빠랑 대출 받아서 마련하면 되니까 괜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치, 없이 살던 년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시어머니 말에 콧구녕으로 듣고 자빠졌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는 내 말을 거역하는 것들한테는 돈 한 푼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시댁에서 1년만 살고 집이랑 혼수가 공짜로 생길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주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그냥 바로 대출 알아보고 분가하도록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갑질이 싫어서 그냥 나가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한성격 하는 여자라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늘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발광을 하며 살아왔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제가 당장 분가하겠다고 했더니 1년 살기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제가 회사를 다녀도 좋다며 인심 쓰는 척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시댁에 사는 이유가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약속 때문인데 확실하게 해주실 거냐고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말대답을 해봤자 도돌이표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며 기분만 상할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고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출을 알아보자고 했더니 분가하는 건 아직 무리라는 말을 하더군요. 서울의 전셋값이 만만치 않아 시어머니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힘들 거라며 조금만 버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에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시집살이를 버텨보기로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 수 접고 들어가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댁 살림의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 군말하지 않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모두 다 해치웠어요. 그래서 전 아주 잘하고 지내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매일같이 저만 보면 화부터 내셨어요. 저기야, 넌 집안일을 어떻게 배운 거냐? 내가 설거지하고 나면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으라고 했잖아. 물 얼룩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더러워 보이는 줄 모르니? 아, 어머니, 제가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설거지하고 닦아 놓을게요. 그것 말고도 너한테 잔소리할 게 태산이야. 청소며 빨래며 정원 관리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저기야 너 회사 관두고 살림을 제대로 해볼 의향이 없는 거냐? 너 없으면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니? 저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휴거리시며 한숨을 내쉬셨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시고 막말하시는 건 이해가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을 들먹거렸던 것처럼 친정 부모님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야, 니네 아빠 어부라고 했지?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남자 6명이 꼴까닥 했다더라. 네 아버지는 무사한지 연락해봐라. 안 그래도 저도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다행히 아빠는 어제 배를 타지 않으셨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걱정이 아니라 쪽팔려서 그렇지. 내 사돈이 배 타는 어부인 것도 모자라 사고로 배가 뒤집어져 저승 갔다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니? 그리고 네 아빠는 자기 배도 없다면서 남의 배 얻어 타면서 기생하는 인부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당신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한테 욕하는 그대로 사돈 욕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엄마, 지금 큰 실수를 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엄마는 지금 말 한마디로 제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저를 대변해주는 두 부자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 덕에 이런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줄 몰라? 노가다꾼인 당신만 믿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지하 방이나 옥탑방에서 곰팡이와 벌레들과 같이 기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말 좀 몇 마디 했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랄들을 해? 당신이나 지훈이 너는 나 아니었으면 냄새나는 집구석에서 살았을 거야. 특히 양지훈, 넌 엄마를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공부 다 배우고 지금처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던 거야. 네 마누라 봐라. 애미가 바다에서 도둑질이나 하는 해녀인데 뭘 배우면서 자랐겠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두 부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욕을 실컷 한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성질머리가 더러운 걸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죠. 어머님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남을 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최소한 부끄러운 짓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다면서요. 동네 이웃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모르셨어요? 부끄럽게 졸부가 됐으면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계실 것이지 어디 자랑스러운 제 부모님을 멋대로 헐뜯으시는 겁니까? 뭐? 투기? 야, 투기가 아니라 투자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이 헛소문을 낸 거라고. 어이가 없네. 야, 나더러 투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명단 적어봐. 이것들을 그냥 확. 어머님 말 돌리지 마세요. 제 성질머리 아셨으면 앞으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막말은 삼가주세요. 또 이러시면 그땐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머 천년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여보, 지훈아, 두 사람은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당장 혼쭐을 내주라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 바람을 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 옆을 지켜주셨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갑질과 막말에 시달려 왔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 막말을 뱉던 시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십 번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이고
잘 찾아보면 장점이 있다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남편은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원룸으로 분가를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떨어뜨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을 버티고 기필코 아파트를 받고 나가겠노라 다짐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오늘처럼 흥분하지 않고 한 귀로 흘리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우위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 매일 저에게 있는 척 잘난 척을 하셨고 무시하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끈하지 않고 한 귀로 흘렸더니 혼자 분노하시더군요. 제가 고분고분하게 내내 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 저를 화나게 하려고 안달이 나셨답니다. 저기야, 나와봐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좀 나와봐라. 저는 방문을 열고 억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님, 언제까지 저를 저기야라고 부르실 건가요? 며느리도 있고 새액이라는 예쁜 호칭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지라는 제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좋고요. 시끄럽고 빨리 와봐라. 너 해녀의 딸이니까 잠수 잘하지? 여기 대야에 물을 받아놨는데 너 잠수 한번 해봐라. 1분 넘게 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뜬금없이 잠수를 하라고요? 어머님이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좋아요, 한번 놀아드리죠. 그런데 대야 물이 많이 더러운데요. 뭐가 둥둥 떠다녀요. 내가 방금 족욕을 했거든. 그런데 내 발을 아주 깨끗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대가리 받고 잠수해봐라. 어머님, 이젠 하다 일진놀이예요? 요즘 더 글로리 보시더니 절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꾸미신 건가요? 돈 10만 원을 걸고 저한테 발 닦은 물에 잠수를 하라고요? 도저히 못 봐드리겠네요. 어머님, 저 못 들은 걸로 하고 들어갈게요. 저기야, 10만 원이 적으면 20만 원 줄게. 너네 부모한테 용돈 붙여드려야지. 왜 들어가냐? 에이, 재밌으려다 말았네. 이런 미친 짓을 즐기려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밖에도 일부러 똥을 싸고 변기를 막은 다음에 저에게 뚫게 만들었답니다. 미안하다. 내 똥이 굵어서. 그런데 자주 해봐서 뚫기 쉽지? 아, 어머님. 여기 일부러 휴지를 뭉쳐서 버리셨네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똥 싸고 휴지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난리니? 어쨌든 수고했다. 똥 처리 아줌마. 크크크. 어머님, 다음부터는 변기 뚫는 사람 부를게요. 그 사람한테 어머님이 싼 똥이라고 할 테니까 그만 변기 막으세요. 치, 고작 한다는 소리가 사람 부른다는 거냐? 알았다. 치사해서 안 시키련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저를 괴롭힐 놀이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저더러 도배를 하라고 해서 남편과 같이 안방에 도배를 끝마쳤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전 게 낫다. 다시 원위치 시켜라. 네? 어머님, 이거 풀 다 발라놔서 다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고 원래 벽지를 사다가 붙이면 되잖아. 이 간단한 걸 나한테 묻는 거니? 오늘 중으로 다시 원상복구해 놔라. 사이코패스라는 걸 이럴 때 쓰면 적합한 말이겠죠? 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매주 한 건씩 하시며 저를 골려 먹었답니다. 다 때려치우고 나가버릴까 했는데 지금까지 버텨온 4개월의 시간이 아까워서 남은 8개월을 버텨보기로 했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이상한 괴롭힘을 그만두셨습니다. 실증이 난 건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똥 싸고 막히게 하거나 벽지를 바꿨다 원위치를 시키거나 발 담근 물을 가져다 주며 잠수하라는 개소리를 더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신다고 밖에 나가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장 근처 카페에서 어느 중년 남자와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오해하고 의심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중년의 남자와 뽀뽀를 하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떠오르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겠구나 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처를 받더라도 이건 바로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성급히 달려가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제가 증거 사진으로 찍은 뽀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내 아내야? 다른 사람 아니지? 아버지, 이거 엄마 맞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저기 옆 골목 대저택에 사는 김씨 아저씨네요. 가끔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곤 했었는데 친절하게 대해줘서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랑 바람이 나서 실실 쪼갰던 거네요. 옆 골목 사는 논팽이라고? 어이구야, 이놈의 옆에 내가 동네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난 바보처럼 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지훈아? 새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시아버지 말씀에 당장 이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구멍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잠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일단은 비밀로 하자. 니들 엄마한테는 모른 척들 하고 있으라.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면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시어머니의 바람 사건을 묻어버렸어요. 몇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생신상은 차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한 식구이니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하기로 했어요. 때마침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이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전복 한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티로폼으로 꽁꽁 싸매서 반듯하게 보내주셔서 전복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복 상자를 건네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복인데 저희 엄마가 직접 손수 바다에서 따오신 거예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셨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를 막으며 대답했어요. 비린내야. 그거 치워라. 네 엄마가 잡은 전복에 균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나 오래 살고 싶다. 검증된 음식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고. 전복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택배로 온 걸 집어먹으면 품위도 없어진다. 에휴, 네 엄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한 거냐? 이런 거 보내줄 거면 차라리 돈을 붙이라고 그래라. 비싼 레스토랑 가서 한 끼 해결하게 말이야. 그렇게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자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다 보내주셨다고? 내가 전복 킬러인데 아주 잘 됐다. 우리 안사돈이 직접 딴 전복이라니까 더 맛있겠구나. 아우, 그지 출신 난리 나셨네. 하긴 당신은 내가 사주지 않으면 이런 거 구경도 못하지. 아유, 그지 같은 당신이 그거 다 먹으면 되겠네. 냄새나니까 저리 가져가서 먹어.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세기한테 상처 주는 말 좀 그만해. 여보, 방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지금 당신을 먹여주고 살려준 나에게 언성을 높인 거냐고. 이거 참 노가다 뛰는 개 잡부놈을 사람답게 살게 해줬더니 은인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르치려고 들어? 야, 넌 나 아니었으면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다가 골병 들어 되졌을 거야. 정말 지겹다. 당신의 그 잘난 척 지겨워. 내가 20년 전에 했던 막노동이 그렇게 부끄러웠냐? 언제까지 노가다꾼이 어쩌고 하면서 조롱할 거야. 나도 이젠 지친다, 지쳐. 당신이 투기질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줄 아는데
그래봐야 당신은 졸부야. 나는 졸부랑 사는 논팽이고.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지금 당신을 편하게 먹여 살려준 하늘 같은 마누라한테 대들어? 이 찌질한 놈아. 계속 찌질하게 빌부터 먹고 살 것이지 어디서 발악하고 연병이야? 왜? 네 며느리 앞에서 등신 같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쪽팔렸냐? 그런데 오늘은 남자다운 시아버지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 정말 질려버린다. 알았다. 당신의 찌질한 남편은 저쪽 가서 안사돈이 보내준 전복이나 먹을게. 당신은 거기 앉아서 고고하게 케이크 썰어 드세요. 됐죠?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모진 말을 들으셔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으시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제주도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전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싱싱한 전복이 아주 많았는데 그 사이에 포장지에 쌓여있는 물건이 하나 보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주는 생신 선물인 것 같아 꺼내서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전복 말고도 다른 걸 보내주셨네요. 이거 받으세요. 아우 비린내. 얘 뭔지 몰라도 난 됐다. 그거 뜯어서 네 시아버지 주든지 너희들이 가지든지 해라. 아무리 그래도 선물인데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성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싫다잖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불쌍한 양반들이 주는 선물이 뻔하지 않겠니? 설사 비싼 걸 준다 해도 수준 안 맞는 사람이 주는 건 받지 않는다. 저기야, 난 네 부모가 나한테 롤렉스 시계를 준다 해도 안 받을 거니까 옆집 개를 주든 네 시애비를 주든지 해라. 시어머니 막말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바로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상자를 들고 다시 시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머님이 받기 싫으시다네요. 실례가 안 되면 아버님이 받아주실래요? 저희 부모님의 성이라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야 영광이지. 네 시무가 싫다니까 내가 받으마. 너희 부모님께는 전복도 잘 받았고 선물도 잘 받았다고 꼭 좀 전해드려라. 아니다, 내가 나중에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마. 자, 그럼 우리 세기가 준 선물을 뜯어볼까나. 시아버지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선물 상자를 뜯으셨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뜯자마자 시계 케이스가 보였는데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쓰여 있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너무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떡 벌린 채로 케이스를 열었는데 롤렉스 시계가 반짝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우와, 이거 말로만 듣던 롤렉스 시계 아니더냐? 세아가. 그러네요. 여기 품질 보증서도 있는 걸 보니 진짜네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봤냐, 세아가. 이거 부모님께 돌려드리자.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전해드리렴.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어머님에 이어 아버님까지 거절하시면 많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비싸고 귀한 걸 어떻게 봤니? 시아버지는 두 손을 벌벌 떨고 계셨는데 주방에서 케이크를 드시던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롤렉스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채, 이걸 네 부모가 보내준 거라고? 저기야, 이거 정품이면 1억이 넘어. 어설픈 짝퉁을 보내준 걸 가지고 온 식구가 호들갑을 떨고 있네. 저기야, 요즘은 짝퉁이 워낙 잘 나와서 품질 보증서도 다 들어있어. 그리고 부자인 나도 하나 없는 롤렉스 시계를 네 어부 아빠랑 해녀 엄마가 사줬다는 게 말이 되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여보, 그거 짝퉁이니까 막 차고 다녀. 당신 인생이랑 똑같은 시계니까 험하게 다뤄도 된다고. 당신 진짜 이거 필요 없지?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내 손목에 딱 맞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정품이 분명해. 사돈이 가품을 보내실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짝퉁시계에 환장하기는. 어련하시겠어? 짝퉁시계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는 주제이니? 나한테 그런 시계를 트럭으로 줘도 안 갖는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모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친구분들에게 자랑하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가셨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시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내 친구가 시계 전문점을 하는데 그놈이 진짜가 맞다는구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 말이 놀랍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짝퉁 시계를 선물할 만큼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어서 진품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롤렉스라고? 당신 친구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 시계 전문가를 말하는 거지. 그 양반이 진짜라고 하면 맞는 말일 텐데. 응, 맞아. 그런데 왜? 진품이라니까 도로 가져가고 싶어? 이거 당신이 받을래? 됐어. 그 시계가 어떤 경로로 산 건지 모르잖아. 괜히 불법으로 거래한 시계라면 골치가 아프다고. 채, 해녀 어부가 롤렉스를 선물해줬다고? 아무래도 너무 찜찜해. 사돈이 허튼 짓을 할 사람들인가? 내가 봤을 땐 누구보다 정직한 분들이라 정당하게 구매하셨을 것 같다고. 아우, 짜증나.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다. 꼴랑 시계 하나 받고 호들갑 좀 떨지 마. 롤렉스고 뭐고 비싸봐야 시계라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치시더니 방문을 3개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이 있으니 도로 시계 달라는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복과 시계 선물 잘 받았고 시부모님이 감사해한다며 말씀드렸죠. 그러자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시아버지가 며칠 내내 시계 때문에 들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화를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내셨어요. 노가다 꾼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니 돼지 목에 진주라는 막말을 하셨고 저희 친정이 그지같이 못 살면서 어떻게 그런 시계를 보냈냐며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아 죽네. 당신은 주접 좀 그만 떨어. 얘네 부모가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시계를 보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얘네 부모들 사기라도 치고 있는 것 같아. 도박을 해서 돈을 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요즘 뉴스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멀쩡한 한국 사람들이 하고 다닌다는데. 저기야, 너희 엄마가 바다에서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사람들 등쳐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짓을 할 분들도 아니고 이 시계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사신 거예요. 전화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해녀가 바다의 도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애미나 애비나 바다에 있는 것들을 훔쳐서 팔아먹고 사니까 도둑놈들이 맞는데 왜 기분이 거북하셨을까? 바다가 없었으면 그대로 굶어 죽었을 텐데. 저는 이번에도 한 귀로 흘리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불편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만 따로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장으로 가서 국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있는 골목 쪽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옆 골목 모퉁이에서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은밀한 스킨십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동시에 봤으니 상황은 매우 난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말없이 뒤를 따라 걸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아무런 일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아빠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던 시아버지가 배시시 웃으며 저와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제주도 가자. 어젯밤 사돈어른과 통화를 했는데 낚시시켜준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이 애비가 아직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꼭 가고 싶구나. 아버님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당신은 그동안 뭐 한 거야? 아버님 여행도 한 번 보내드리지 않은 거야? 아니, 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해외 아니면 여행은 가지 않으셔서.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 제주도에 가지 않으려고 하실 텐데요? 까짓거 우리끼리 가면 되지 않겠냐? 얘들아, 여행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더니 시아버지 입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말씀이 뭔지는 후반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는 한 달 뒤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저는 예의상 시어머니한테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진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세요? 제주도? 치, 저기야, 난 하와이 정도가 되어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야. 어디 1시간짜리 비행기에 날 태우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제주도는 볼 게 너무 없어. 음식도 지저분하고 니들 셋이서 네 부모랑 찌질하게 놀아봐라. 휴,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혼자 잘 지내세요. 나도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일본에 일주일 다녀오니까 얼추 들어오면 똑같이 도착하겠네.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니? 평생 못 볼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래? 재수없게. 아니에요. 괜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니는 일본으로, 저희 세 식구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 저희를 마중 나와 계셨어요. 새로 산 벤츠 승합차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아빠와 시아버지는 반갑게 악수를 하며 껄껄 웃으셨고,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제주도에 오니까 좋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지? 나랑 남편은 벌써 사표가 수리됐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닐 직장도 구해놨고, 아버님은 아빠랑 같이 배를 타시며 일하시겠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시모만 그렇게 두고 와서 마음에 걸린다. 괜찮을까? 엄마,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아왔고 아버님하고 남편도 오랫동안 참고 있었어. 그런데 더 이상은 어머님과 못 지낼 것 같아 다 같이 판단을 내린 거야. 제가 앞서 말한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저희 세 사람이 제주도로 이사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아버님은 진작부터 이혼 준비를 하시며 시어머니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 일본에서 시어머니가 돌아오면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제주도 가서 살자는 말씀에 딱 1시간을 고민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모든 걸 정리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희가 무슨 자신감으로 제주도를 왔는지 궁금하시죠? 중반부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복 상자에 롤렉스 시계를 보내주신 일화를 들으셨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맹지가 있었어요. 수천 평의 땅인데 진짜 100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허 벌판에 있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지에 제주 2공항이 들어선다면서 수백억의 돈을 받고 팔게 되었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땅값을 모두 받으셔서 하루아침에 천만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친정 부모님이 사들인 대저택에 2층과 3층을 쓰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바로 제주도 여행을 만끽했는데 일주일 내내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일본에서 돌아와 이혼 소장을 본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온 식구가 자기만 빼고 제주도로 이사 온 것도 알게 되어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쌍욕을 10분 정도 하시다가
시아버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신도 소송을 걸어 아버님을 부숴버리겠다고 엄포를 했답니다. 요즘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아버지는 서울로 가시지 않았어요. 외도와 시아버지께 폭언한 영상이 증거로 받아들여져 시아버지가 억대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투기로 졸부가 된 시점인 20년 전부터 당하고 살아왔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재산은 끄떡없어서 큰 타격을 주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어머니를 떠나 제주도로 온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갈 테면 가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물론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큰 배를 한 척 사서 많은 어부들을 고용한 선장이 되셨는데 시아버지가 선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부로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취직이 아닌 기념품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물질을 놓을 수가 없다 하셔서 계속해서 해녀로 지내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1년쯤 지나자 제주도에 있는 저희 식구들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대충 예상하셨죠? 바로 저의 시어머니가 찾아왔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살겠다더니 왜 저희를 찾아온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머님 얼굴을 보자 집안으로 들이지 말자고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셋이 대문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설마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닐 테고. 여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당신답지 않게 왜 살가운 소리를 해? 소름 돋는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과 애들한테 막말하고 무시한 거 사과할게. 나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1년을 지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중 가장 큰 사건은 투기를 하다 전 재산을 까먹어 버렸다고 고백하더군요. 여태껏 투기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분이 투기로 쪽박을 차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무일푼이 돼서 온 거네. 오갈 데가 없으니까 빌부터 먹으려고 온 거야. 여보, 미안해. 나 벌 받았나 봐. 당신이랑 아들 그리고 새애기한테 몹쓸 짓을 해서 천벌을 받았나 봐, 여보. 아들, 새아가 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이미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갈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해 저를 조롱하고 괴롭힌 것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 욕을 그렇게 막 한 사람을 저희 집으로 들이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떠나온 가장 큰 이유가 시어머니였는데 다시 같이 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 저승길에 가는 게 낫겠다며 막말을 심하게 하셨어요. 이 연병할 여편네야. 악어의 눈물 집어치워. 내가 당신이랑 35년을 살았는데 어떤 여자인 줄 모를까봐? 돈이 없을 땐 빌빌 기면서 사람을 대하다가 졸부가 되어서는 사람을 개 무시하는 년이잖아. 그리고 사돈욕을 그렇게 해댄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새애기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이휴, 진짜 한심하다. 이 여편네야, 우린 널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씨, 안 통하네. 그래, 나 거지 됐다.
전 재산 날려버려서 오갈 데가 없어서 빌붙으러 왔다. 그런데 뭐 당신이 이 집 주인이야? 당신이랑 아들놈도 사돈집에 얹혀 사는데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이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는 어리석은 년아. 우리가 널 피해서 이리로 왔는데 같이 살겠다고? 아나 떡이다. 우린 절대 당신과 못 사니까 당장 꺼져. 에휴, 젠장. 그럼 돈이라도 줘. 여기 세 사람 나한테 빌부터 먹고 살았던 거 있으니까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돈 좀 내놔봐. 이 여편네야,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해. 히틀러 뺨치는 독재질에 매일 괴롭게 지낸 걸 생각하면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단 말이야. 어이씨구, 안 본 사이에 목청이 커졌네. 많이 컸네, 임백수. 야, 나는 돈을 받든 이 집에 들어가 살든 둘 중에 하나 해야겠으니까 빨리 결정해. 그러지 않으면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다들 시어머니에게 도리질하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거지가 된 시어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해녀 엄마가 물질하려고 해녀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어서 옵소, 예. 사돈 오랜만이에요. 어머, 사돈, 물질하러 가시는구나. 나도 물질 배워보고 싶은데 같이 따라가도 돼요? 바다에 도둑질하러 가는 걸 증오하시던 분이 웬일로 그런 말씀을? 사돈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돌아가 있어. 여기 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제 남편도 사돈을 받아줄 마음도 돈을 내어줄 생각도 일절 없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이봐요, 사돈. 당신 딸내미 시집 보낼 땐 뭐 하나 해온 거 없었잖아요.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나 전세 마련할 돈 좀 빌려줘요. 지난번 롤렉스 시계도 남편놈이 가져갔으니 그거 다시 준다 생각하고 1억만 달라고요. 듣던 대로 아나무인이네. 양아치 투기꾼의 히틀러 같은 독재질까지. 그림이 그려진다. 이봐요. 그냥 가라고 할 때 가세요. 이에 뭐 하나 얻어갈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가 욕을 시작했습니다. 졸부는 니년이 졸부지. 양아치는 바로 너고. 바다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모자라 공황 생긴다고 나라 돈을 처먹어? 이 거지 발사개 같은 년아. 빨리 돈 내놔. 니년 딸 혼수랑 예단비를 주든지 롤렉스 시계를 주든지 하란 말이야. 그러자 엄마는 들고 있던 오리발로 시어머니 면상에 착 달라붙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멈추지 않고 오리발 싸대기를 날려대자 시어머니가 좌우로 몸을 비틀거렸어요. 이년 보소. 아주 호랑나비를 추고 있네. 맞으니까 기분이 좋니? 역시 사이코년이라 남다르구나. 그럼 더 맞아봐라. 그만. 나 그냥 갈 테니까 그만 때려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아! 시어머니는 입에 하얀 개거품을 물고 오리발 싸대기를 연신 맞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못 차렸는데 엄마가 궁둥이를 걷어차며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못했어요. 어디서 뭐하고 지내나 했더니 서울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 제주도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잡아온 전복과 멍게를 훔쳐 달아나다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해녀들을 찾아가 합의금을 주고 시어머니한테 차비로 20만 원 주고 알아서 살라고 전했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로 돌아가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그 돈으로 지하방 월세를 내며 연명한다네요.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조롱하던 시어머니의 인생은 이렇게 밑바닥으로 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 남편과 저는 재밌고 단란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집안 분위기는 최고조로 올랐답니다. 내년에 딸아이가 태어나면 친가 외가를 합친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 되겠네요. 그럼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사연을 보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